여러분 안녕하세요. 급식 경영 및 마케팅 전략 김광옥 교수입니다. 급식 경영 및 마케팅 관리를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요거는 컨텐츠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컨텐츠로 진행되는 진도 범위는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18페이지 노사관리부터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인적자원 보상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인적자원 보상 부분에서 제가 임금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임금관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컨텐츠를 보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제대로 잘 들으셔야지 될 겁니다. 아마 줌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좀 많이 올리려면 컨텐츠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컨텐츠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리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 체계의 구성은 개인이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적인 혹은 비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상 체계를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보상, 그러니까 요거는 금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인 간접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은요, 우리가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볼게요. 이 직접적인 보상을 모두 합치면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임금 안에는 기준임금이 있고요. 기준 외에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에서 기준임금이란 기본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외에 부가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그리고 부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급 안에서도 정상적인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근무수당을 합치면은 여기까지가 기준임금이고요. 특별히 붙으니까 아무래도 기준 외가 되겠죠. 이 특별 근무 수당이 바로 기준 외의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금의 종류로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의 체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임금은 기준 임금과 기준 외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본급과 정상근무수당까지가 기준임금이에요. 그리고 기준 외에 임금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별근무수당이 있고요. 또 다르게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인센티브가 없지? 규정이 없으면 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회사는 인센티브까지가 임금에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회사는 기본급과 부가급 이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어떤 거를. 그리고 어떨 때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있고요. 부가급으로 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요게 직접적인 보상이다. 그리고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은 간접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의 유형은요. 연공급, 그리고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성과급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공급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호봉급이라고도 합니다. 호봉이라고 하면 근속 연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호봉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만약에 9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9급 공무원 월급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중에서도 몇 호봉 그리고 8급의 몇 호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은요. 그 사람의 직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봉이라는 거는 얼마나 근무했나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그런 호봉표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호봉은 얼마에 해당하고 2호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직위에 따라서 몇 년을 근무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집니다.
이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임금 조정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근속 연수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직급에서 몇 년을 일했나 여기에 따라서 월급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이나 다른 호봉표를 적용받는 직군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5호봉이었는데 승진을 하게 되면 내지는 공무원들도 시험을 쳐서 진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진급을 하면 월급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공 계열이 조금 많습니다. 이 연공급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도 인사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이 직급으로 들어와서 몇 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급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공급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유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 게 그래도 훨씬 더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공급의 장점은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숙련된 인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비용을 초래해서 조기 퇴직이라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연공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연공급으로 임금을 산정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오히려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연령대만 해도 연공급보다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나 직무급이나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무급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주된 부분이 직무의 특성,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업무 강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정도, 그리고 요구되는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유럽이나 서구 쪽에 가장 대표적인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훨씬 더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은 뭐 학력이나 뭐 석사까지 해야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만든 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직무, 그러니까 같은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직무의 변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금 조정도 없고 상위 직무로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임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진급을 해야지만, 그래서 상위 직무로 이동을 해야지만 연봉이 인상되는 게 특징입니다. 직무급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전형적입니다. 아까 방금 배웠던 연공급제에서는 굳이 직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필요한 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자, 근로자의 객관화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차별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미숙련자,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공정하게 대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능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급은요, 숙련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벌써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직무급은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거였고요. 이젠 그게 아닌 근로자의 능력 내지는 숙련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빨리 잘해내는 사람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조정도 기본적으로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향상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직무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훨씬 더 잘해내 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일이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 능력이나 숙련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직능급도 어느 정도는 연공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데 비해 직능급은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향상이 있어야지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능급은요, 노조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노사 협력이 잘 되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나 나라에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어떤 훈련을 이수했다든가 자격증을 더 땄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간의 임금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요. 노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단순히 월급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해라 이런 게 아니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노조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만듭니다. 그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내지는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이 사람의 임금을 함부로 깎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임금을 함부로 올리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임금 결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수한 직능급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직능급도 직무급이나 다른 임금 체계하고 혼합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급이라는 걸 볼 텐데요. 이 역할급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연공급이나 직능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임금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직무와 성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의 직무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는 근로자의 역할과 성과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할 등급을 정하고 역할 등급별 임금 구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하는 사람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일을 얼마나 잘했나, 이행 정도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그룹에 있는 만약에 10명의 사람 중에 가장 잘한 사람은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걸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성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지 않고 그 직무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적은 범위를 받는 겁니다. 이 역할급의 역할은 직무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요, 조직 내에서 해당되는 직위 또는 직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나 미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급은 철저히 이 역할의 이행 정도, 그러니까 성과하고 관련이 되고요. 근속 연수에 따른 자동적인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저조할 경우는 임금을 깎는 이런 감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능급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이 하나가 독자적인 임금 결정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은 임금을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조정,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조정할 때 성과에 따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임금 체계 안에서 임금의 조정 수단으로 성과급이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과연봉제라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독자적인 어떤 임금 체계는 아니고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연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조정하게 될 때 상위 몇 프로까지는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봉을 뭐 7% 인상한다. B등급은 4% 인상한다. C등급은 한 2%밖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과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임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확하게 딱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기업의 조직 체계나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이나 기업의 문화, 근로자의 정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조직, 생산, 인사 관리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과와 동기부여 등의 근로자들의 행동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는 뭐 열정만으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임금 체계에서 뭔가 불합리하다.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가 훨씬 좋은데 옆에 있던 저 친구랑 너무 차이가 없다면 아마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일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굉장히 공정하면서도 성과 위주로 이렇게 임금 체계를 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금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급이라는 거는요, 기본급,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금에 부수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거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라고도 불립니다. 구성원들한테 기본급과 수당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사람한테 지불하는 부가급입니다. 요즘에는 퇴직금이 1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관리는요.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법정 복리후생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비법정 복리후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 사항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단체급식 경영론 하면서 외우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법정 복리후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 쉽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가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으로는 경제적인 복리후생, 보건위생 복리후생, 그 다음에 문화, 체육, 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임금체계를 배우면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거 낼 때 내가 다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몇 퍼센트를 내고 내가 몇 퍼센트를 낸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들어가고 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리후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으로는요. 경제적인 복리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학비가 지원된다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성적 올려달라고 떼쓰러 오는 친구들 보면은요. 부모님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평균 C뿔 이상을 맞아야지만 학비가 지원된답니다. 근데 본인이 C뿔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이 너무 나빠가지고 성적이 안 되는 경우 그걸 올려달라고 오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참 나쁘다 그죠?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받는 복리후생이 바로 비법정 복리후생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은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없는 회사도 있고요. 있는 회사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중에 한 명이나 두 명까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식이 5시건 6시건 이렇게 다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에서는 병원에 갈 경우 병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사연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1년간 한 50만 원 정도는 이 보건위생복리후생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료비를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무좀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라디오 사연을 얼마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그 집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뭐 부모님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자녀도 해당될 수 있고 당연히 본인은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비를 1년에 얼마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해 주겠다. 진료비를 명세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비법정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문화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책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연극을 본다, 영화를 본다 이런 거 할 때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여가 활동, 회사 안에 짐,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을 해야지만 체력이 좋아져서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법정 복리후생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라는 것은요, 노동자인 종업원을 노라고, 그리고 사용자인 기업주 또는 경영자를 사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사측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노조 측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서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관계는 전제적인 노사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기업을 직접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소유자와 근로자의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예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집주인인 양반과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머슴과 같은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정적인 노사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면서 노동자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익힌 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정착 노동이라는 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해서 근로자 주택이나 의료시설, 후생시설 등을 제공하는 가부장적인 온정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부장적으로 이 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아버지처럼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노동자를 돌본다. 이래서 가부장적인 온정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사관계가 바로 근대적인 노사관계입니다. 이때는 자본과 경영이 어느 정도 분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절대적인 군주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고 이 자본가가 아닌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근대적인 노사관계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발달한 게 민주적인 노사관계입니다. 민주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과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단체교섭과정이라는 것은요, 전문 경영자가 영입되고 기업 규모가 확대화되고 그리고 기계화된 노동을 하게 되며 미숙련 노동자가 대거 채용되는 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단체교섭과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교섭과정은 자연적으로 노사는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사관계라는 말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 근대적인 노사관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국의 노동조합은 1898년에 함경남도 성진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조직한 성진부두 노동조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노동조합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이렇게 나뉜 노동조합도 있고요. 이렇게 직업별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영국에서도 구두수송공이라든가 아니면 목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업별로 노동조합이 된다면 그 직업에 따라서 기본적인 임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임금이 정해지는 것도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 인테리어를 할 때 벽지 같은 거 바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예를 들면 하루에 7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이 벽지 바르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을 산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산업적인 재해를 당할 수 있나. 그래서 치료비를 내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일당을 정할 수가 있겠죠. 나름 조합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직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한 직무 분석에 의해서 기본적인 일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노동조합에서 우리는 하루 몇 시간 일할 때
기본적인 임금을 여기까지 하자. 최소가 이 정도다. 라고 정해주면 그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기본적인 임금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이 직업적인 노동조합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종과는 관계가 없어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결성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조합도 있고요. 건축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용주에 대한 교섭력이 굉장히 큽니다. 직업별 노동조합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규모가 좀 더 크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은요, 직종이나 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는 아주 여러 개의 산업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일반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폭넓게 규합하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결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 기업에,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결성되는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위가 기업별로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 그래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본인들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리고 사측이라고 했을 때 이 사측에 대한 저항도 그렇게 강한 형태는 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방식도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샵이라는 게 있고요. 오픈샵, 유니온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클로즈드 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샵은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사용자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노동조합이 관여를 합니다. 이런 경우 강력한 사용자 측에 대한 교섭력을 지닙니다. 미국에서는 산업별 노조의 발달과 함께 클로즈드 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부할 때 산업별 노조가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별 노조가 발달한 나라는 산업별 노조가 굉장히 교섭력이 강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노조보다는 그래도 직장별 노조가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산업별 노조가 발달되어 있다면 클로즈드 샵이라는 것을 채택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 노조의 힘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직종에서는 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으로만 직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의 모든 직원이 이 노조에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될 겁니다. 종업원의 채용, 해고는 모두 노동조합의 통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일일이 이 사람을 뽑아라, 해고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채용 조건에 우리 조합에 가입된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산업노조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사장님이 막 직원에게 당신은 해고야!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책 다 챙기고 짐 챙겨서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거 볼 수가 있죠. 해고되는 모습. 그런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해고하는 것도 서면으로 알리고 며칠간의 유예를 주고, 그리고 강제로 해고되는 거라면 이런 조건을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노동조합에서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갖추어야지만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픈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픈샵은 자, 채용과 해고는 노동조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도 고용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클로즈샵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는 편이죠. 한국에서는 오픈샵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조에 대해서 들지 안 들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고할 때도 회사가 원칙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할 때 이 과정을 정할 때 노조가 같이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픈샵입니다. 그리고 유니온샵이라는 거는요, 회사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롭게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될 때는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되고 난 후 일정 기일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주로 나온 제도인데요. 노동조합의 간접적인 유지 확대를 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에 들어온 지 아마 기간을 한 60일에서 90일, 30일은 조금 넘게 그렇게 정할 거예요. 그 노동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기일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니온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노조에 가입해야 하지만 취업도 가능한 게 클로즈드 샵입니다. 취업과는 관계가 없는 게 오픈샵이에요.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도록 되는 거는 유니온샵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쉽게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요, 경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공제적인 기능,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는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단체 교섭에, 그리고 경영 참가,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교섭 능력입니다.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임금 협상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고요. 경영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주라든가 주식을 통해서 경영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 교섭이 결렬이 되게 되면 노동쟁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조합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원, 근로자 조합 이런 데서 보험처럼 질병에 걸렸을 경우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요. 집을 사거나 이럴 때도 대출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질병이나 재해, 실업, 그리고 은퇴 등의 노령, 사망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조합이 마련한 기금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상호 도와주는, 부조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바로 공제적인 기능입니다. 보통 큰 기업에 가보면은요, 매점이나 식당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경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이익이 났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제적 기능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은 정치적인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조정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이라는 거는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단결권은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위해서 이 단결된 노조체에 가입을 하고 그 단결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단결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단체는 이 노조가 되겠죠.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에 대항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